안녕하세요. 누구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지금 인슐린 주사 있는 데다가 약이 추가돼서 이게 보험 안 돼. 이게 비쌀 텐데. 나가라고. 응. 여기? 네. 응. 그게 저게 안 된대. 나는 우리 아들 앞으로 고쳐줬잖아요. 응. 아들 앞으로 근데 아들이 사망했잖아. 아, 그래서. 그래서 저걸 했더니 응. 안 된다고. 응. 6월달까지 봤으니까 나가라고 그래갖고. 응. 이게 어떻게 되나 그게 때문에 더. 저희 병원의 사회사업팀에 네. 한번 이야기해서 한번 방법도 찾아볼게요. 어머니. 오늘은 지난번처럼 불고기랑 이거 곱창 갖고 왔어요. 네. 지난번에 의사 선생님 오셨을 때 얘기했어요, 발 아픈 거? 네. 환자분들을 이렇게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전에 있을 때는 사무실에서 뭔가 이렇게 좀 정해진 일들을 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환자분을 이렇게 직접 만나기도 하고. 아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왔어요, 아버님. 아버님, 제가 누구예요? 일기선. 예! 뱀 주고, 옳지. 잘하셨다. 맛있네. 가래도 좀 요즘. 그러게. 네, 가래가. 이렇게 누워만 있지 말고 앉아도 있고, 바깥에도 좀 보고 하세요. 네, 지금 계절이 무슨 계절이에요, 아버님? 봄철이다. 에? 봄철. 봄철이에요? 네. 들어오자마자 아버님이 저를 이름을 불러주고 그랬을 때는 진짜 그 감동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말씀도 이렇게 하셨던 분이 아닌데 안녕하세요. 방문진료 예약 플랫폼 만들고 있는 똑똑의사의 대표 조윤경입니다.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발표하시는 걸 보는데 다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는. 그게 다 환자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대하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환경에서 환자들께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좋은 의료, 더 좋은 사회복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를 한 분 한 분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속내과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여기까지라고 하면 재택의료를 선도하고 있는 가장 그 표준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오지 않았나 싶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 멤버분들 응원하고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년, 20년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윤탁이라 합니다. 오늘 재택의료센터 1주년 그 성과보고대라고 할까요? 거기를 방문해서 그동안 같이 1주년 되기 전부터 같이 많이 다녔는데 정말 그동안 오늘 느낀 게 더 할 일이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거를 이루신 것 같아요. 맨날 그 송 원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우리 다른 원장님들도 맨날 진료만 보고 바쁘실 텐데 언제 이렇게까지 했나 하는
이거는 정말 아까 잘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멋지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화 사회로 가는데 정말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고령화 사회로 가지만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것 중에 문제가 하나가 고령화되는 사람들의 부양자들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게 정말 더 심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옛날처럼 사람이 많고 인척이 많고 우리가 농촌 그런 사회에서 했을 때는 사실 이웃집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걸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정말 그게 안 되니까 치료받을 수 있는 아까 뭐 티어로 1, 2, 3, 4 하셨는데 정말 나중에는 2군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셔서 딱 틀을 만들어서 그것들이 아마 표준이 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저희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아마 할 일이 되게 많을 거고요. 저희도 앞으로 해서 더 많이 일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고 또 많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고 또 좋은 모델이 만들어지기를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평가를 하라 했는데 정말 그동안 수고하셨고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이맘때에 또 하셨으면 좋겠고 그때는 저희도 좀 더 저희 쪽에서도 좀 더 좋은 거를 발표할 수도 있고 또 같이 아까 골드치로 나온 것들이 좀 더 많아지고 그렇게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내년에도 또 후년에도 또 10년 후에 속내과가 아니라 이 속 모델, 우리나라의 그 재택의료의 모델이 표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년 지역 내 환자 중심 1차 의료기관 연세 속내과 재택의료센터 성과 공유회 진행을 맡은 사회사업과장 유창근입니다. 오늘 성과 공유회는 23년 한 해 동안 1차 의료기관이 재택의료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환자 중심 의료체계를 만들어가는 선도적인 활동 사례를 공유하고자 사업 현황 및 직역별 사례 발표와 차년도 계획을 공유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을 초대하고 싶었으나 더 많은 분들과 오늘의 자리를 공유하고 앞으로 재택의료센터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해 내용을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관심과 격려로 함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유회에 앞서 연세속내과 송대훈 대표원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세속내과 대표원장 송대훈입니다. 저희가 2년 전 처음으로 재택의료센터를 열고 어떻게 재택의료를 할까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전부터 장기요약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의료기관에서 재택의료를 수행하고 있고 방문진료에 관심을 가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1년 동안의 성과를 같이 나누고 발표하면서 재택의료센터가 하는 서비스의 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또한 여러 직역에서의 사례 발표를 통해 다학제팀의 발전을 위한 상호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하느라고 고생한 구성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성과 공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연세속내과 재택의료센터의 전략과 전술을 담당하고 있는 김상환 센터장님이 23년 한 해 동안의 사업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택의료센터장 김상환입니다. 올 한 해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여러분들이 많이 고생하셨고 지금 이제 저희 이 시간은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성과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올 작년 12월부터 올해 11월 오늘까지의 전체 총 건수에 대한 통계입니다. 방문 진료는 2,700건 가까이 이제 이루어졌는데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재택이 50% 가까이 되고 장애 진료가 19%, 온돌이 12% 정도 됩니다. 왕진이 15%로 돼 있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이제 다음 통계를 보고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방문 간호 부분들은 전체 5,600건 가까이 되는데
재택 진료를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간호가 2번 들어가기 때문에 앞에서 봤었던 1,500건에서 이제 3,300건으로 이제 2배 이상 돼 있죠. 여기서 재택 간호 부분들이 전체의 60% 정도 차지하고 있고 장애 간호가 16%, 온돌 간호가 10%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규 환자 부분을 보면 이제 346명으로 월별 10에서 15명 정도의 신규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택이 전체 31%인데 107명이죠. 이 수치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100명 정도 부분들이 처음부터 재택을 하겠다고 들어오신 분입니다. 장애 부분들이 이제 9%, 온돌 10%, 계속 장애나 온돌 정도는 이제 10%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왕진이 44%인데, 왕진이 많이 이제 초반에는 예전에 방문 진료 왕진했던 부분들이 이후 올 3월까지는 이제 그게 병행하다가 이후 부분의 왕진 부분들은 그 장기형 소견서를 발행하기 위해서 하신 분들이나 장기형 등급은 있으신데 다른 이제 일회성 방문을 원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예전에 그 일반 왕진이나 방문 진료를 원하는 전화들 문의들은 굉장히 많았는데 저희가 그것까지 커버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월별 추이를 보게 되면 이전 이제 12월 부분을 보게 되면 전체 건수가 이제 200건이 안 되는 부분들이었다가 현재는 이제 250건을 이제 넘기고 있죠. 그리고 재택 부분을 보면 이제 처음 부분들은 이제 37건 정도, 이것만 해도 굉장한 이제 수치였죠. 전국에서 시작했는데 아무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는 벌써 등록돼 가지고 프로그램 열어달라고 난리 쳤던 때가 이제 작년 12월 부분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150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처음 재택을 시작할 때는 1년 정도 지나면 한 200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조금 그게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후 그 단순 항진 부분들은 초기에 이제 77건, 그러니까 이전에 재택 의료 시범 사업 하기 전에는 대부분의 진료들이 저런 형태를 많이 띠고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3월 이후로는 급감하죠. 3월까지는 약간의 병행을 하다가 그 이후에는 다 재택으로 전환되지 않는 분들은 이제 방문을 이제 중단하였기 때문에 하고, 그 이후에 20건 정도 부분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소견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기타 건수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고, 장애 진료 부분들은 그 신환들이 계속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장애분들 중에서도 재택으로 전환되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이제 또 중단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전체적인 건수는 이제 40건에서 50건 사이로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내년 부분에는 장애인 주치 부분들이 약간의 변경이 되는 부분, 경증도 포함되고 횟수 부분도 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 정도 예상은 장애 부분들이 2배로 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재택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적으로는 저 건수로는 2배 이상이 될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걸 커버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하는 부분들인데 장애 부분들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재택 부분에서는 이제 그런 늘어나는 건수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차후 마지막 부분에 우리 송 원장님의 예, 그 부분에 해주실 겁니다. 이제 사업별 대상자를 보면 이제 재택 환자 수가 전체 등록된 거는 딱 맞췄어요. 300건. 맞췄는데 종결된 부분들이 이제 79건 있고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부분들은 222건입니다. 근데 현재 우리가 나가고 있는 거는 150건 정도 된다고 했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처음에 등록은 됐는데 보호자분들이나 여러 가지 이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사유로서 돌아가신 분들은 종결로 처리됐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애매모호하게 입장을 취하신 분들이 이제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제외한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고, 저거는 이제 현재까지 등록된 부분들을 보여주는 건데 12월에 우리 기존의 환자 부분들 전환시키면서 47분이 이제 등록이 됐었죠. 그리고 2월까지가 기존 환자라고 보면 돼요. 118명 정도 부분들이 그 기존에서 이제 넘어온 부분들이 이제 100명 정도 부분들이 이제 넘어오는 거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적인 이제 신한 부분들이 꾸준히 들어오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100건 정도가까지 재택을 원한다고 했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건수에 보면 300건에서 100건 정도가 비어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타 사업으로 온돌이나 여러 장애 조치나 다른 형태로 그분의 방문을 계속하다가 기능이 떨어져서 등급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전환된 분들이 절반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등록은 월별 보면 20건 이상씩 꾸준하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의뢰 저희한테 문의 들어오는 거는 이거보다 더 많아요. 건수 부분도 더 많은데 그걸 도저히 현재는 가부화 상태에 처리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정도 부분들이 이제 되고 있는 거고, 기타 이제 장애 부분들을 보면 이제 원래 장애 부분들이 많이 늘었던 부분들은 시설들도 많이 들어왔어요. 쪽에 그래서 시설이 한 5군데 정도 되는 부분들이 163명 정도 되고, 재가 쪽 부분들이 재가가 163명이고 시설이 195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사업 부분으로서 이제 시와 파주시와 여러 단체들한테서 같이 이제 협업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온돌이 이제 105건 정도 되고, 두드름이라고 해서 조금 형편협 지자체에서 의뢰 들어오는 부분들이 68명 정도 됩니다. 재가 의료라고 해서 그 기초수급자들 분들 중에서 병원에 장기 입원해 있거나 여러 차례 입원한 분들이 그 집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 의뢰를 온 경우들이 이제 14건 정도가 있고, 저희 재택의료센터만에 이제 독특하게 이제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정신협진이 이제 2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발표 자료는 이제 마지막인데, 저희 군대 용어에 전략과 전술이 있어요. 전략은 이제 큰 계획으로서 우리가 기존의 왕진이나 방문 진료를 하다가 재택의료로 넘어오는 이런 큰 틀을 바꾸는 부분들이 이제 큰 계획이 전략이라고 하면, 전술은 자잘하게 벌어지는 부분들이 전술이에요. 이 수치가 쭉 올라가는 과정에 우리는 굉장히 많은 변화를 거쳤죠. 방문 진료 나갈 때 그 가방 크기에서부터 많은 변화들이 전산화하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자잘구리한 부분들이 이제 전술이라고 하면, 원래의 큰 게 차지하고 있었던 전술의 키워드는 2개였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응? 차트, 예. 전산화, 분배, 예. 좋은 말씀입니다. 대부분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이루어졌던 부분인데, 제일 첫 번째 그 키워드는 저희가 처음 이제 시작할 때 표준화였어요.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평가 도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진료나 간호, 그 사회복지 부분에서 여러 파트 부분들에 대해서 처음 이제 재택으로 들어가면서 누구도 걷지 않았던 길을 걷다 보니까 굉장히 우왕좌왕하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 영역마다 좀 서로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원활하게 이제 되지 않은 부분에서 많이 시장했던 부분들이 이제 표준화 부분들이 많이 진행됐었고, 그 이후에 6월 이후부터는 이제 효율화, 왜냐하면 환자들이 6월 달만 돼도 거진 170명 이렇게 넘어오면서 효율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가 많대요. 그래서 그때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지역을 담당하는 부분들을 나누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진행이 됐던 부분들이고, 이후에 이제 올해로서 이제 재택 시범이 이제 끝나고 내년에 확대되죠. 많이 이제 확대되는 부분에서 필요한 키워드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전문화예요. 그래서 사례 발표회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하고자 하던 부분들은 향후 우리 여러 가지 이제 어느 정도 프로세스대로 흘러가는데 다양한 케이스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각자의 경험으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내가 나갔을 때 좀 미흡한 부분들이 혼자 생각으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사례 발표회를 준비하고 있고, 내년에는 한 2달 간격으로 큰 주제를 해서 같이 그 주제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는 쪽을,
실제적으로 욕창이나 이런 부분들은 올해 같은 경우에 욕창은 계속 교육을 하고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내년에는 욕창 케이스를 가지고 이 환자에게 이렇게 적용했더니 어떻게 됐다든가 이 부분들이 미흡했다든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이제 욕창이라든가 많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주제들을 가지고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세숙내과 재택의료센터에서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전담 인력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총 3명의 의사와 2명의 가정전문간호사, 6명의 방문간호사, 3명의 사회복지사, 2명의 사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의 사례보고를 통해 직역별 역할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례보고 첫 번째 발표자는 친절하고 꼼꼼하게 환자의 질환을 관리하고 있는 박진아 부원장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세숙내과 박진아 원장입니다. 저는 올해 봄부터 방문진료 시작해서 사실 김 원장님이나 송 원장님에 비해서는 방문진료 경험이 적지만 또 사례 하나 말씀드리면서 방문진료의 방향과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83세 여자 환자분이십니다. 우리 병원에 방문진료 신청을 했던 이유는 욕창치료, 청골 부위에 5×5cm 욕창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저질환으로 파킨슨병, 치매, 고혈압, 고지혈증 있으셨습니다. 의뢰 전에 한 1년 동안 허리 골절도 되고 코로나19도 앓으시고 백내장 수술, 낙상으로 인한 골절, 담낭 제거 수술 뭐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굉장히 노쇠해 있는 상태에서 4월 6일에 욕창이 발견돼서 우리 병원에 이제 방문진료 신청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뢰하셨을 때 환자분 상태는 장기 요양 등급 3등급이었고 의식 상태는 이제 선망이 있으셔서 대화가 안 될 때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기는 좀 탄수화물 위주로 죽에서 진밥 한 3분의 2공기, 3공기 3회 정도 드시고 있어서 영양 상태가 아주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거동이 좀 불가한 상황이었고 욕창 치료를 위해서 소변 돈요관 삽입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저질환에 대한 약들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병원에서 이제 방문진료 한 달에 한 번 이제 나가게 되면서 이제 욕창 치료 차오르기 위해서는 영양 상태가 좋아야 되고 또 전신 상태 호전이 되어야 되니까 식사 외에도 경구 영양 보충제 하루 3번 복용하시도록 안내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투약 좀 정리해 드리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욕창 치료, 가정간호사 선생님이 나가셔서 매일 드레싱도 하고 요양보호사 선생님 교육해서 이제 데일리 그 욕창 치료 이제 시행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직까지 돈요관 가지고 계시는데 욕창이 좋아지시면 이제 제거를 요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진 보여드리면은 저는 이제 7월부터 뵀는데요. 여기 처음에 보여드렸던 사진에 비해서 이 7월달 사진은 뭐 사이즈가 줄었다고 볼 수는 없는데 깊이가 좀 줄고 그래도 육아 조직이 많이 자라나고 있는 상황이었고 제가 갔을 때 환자분이랑 이제 선망이 없어서 그래도 이제 일상 대화가 가능하고 식사도 굉장히 잘 하시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저희한테 의뢰 주셨던 보호자분과 달리 이제 다른 보호자분께서는 이 욕창 치료가 좀 더디다고 생각을 하셨던지 좀 욕창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고 싶다. 그래서 8월 달 한 달 동안 욕창 치료를 위해서 입원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 욕창 치료를 위해서는 좋은 선택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한 달 동안 이제 환자분이 굉장히 불안과 선망이 심해지면서 전신 상태가 다시 안 좋아져서 9월 초에 퇴원하셔서 저희 병원에 다시 의뢰가 됐습니다. 그래서 퇴원 후 욕창 사진인데 뭐 깨끗하고 하지만 아직 이 안쪽으로 좀 비어있는 공간이 있었고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 병원 가정간호사 선생님이랑 요양보호사 선생님이랑 해서 데일리 드레싱 하면서 사이즈가 처음에 5cm였는데 이렇게 1.5cm 정도로 좀 줄고 안쪽에 육아 조직도 많이 자라나서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욕창 치료라는 그 질병 중심으로 본다면은 입원을 하고 그런 것이 굉장히 뭐 좋은 선택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이제 87세 배우자랑 또 같이 살고 계시거든요. 이분도 장기 요양 등급 4급이시고 뭐 치매, 뇌혈관 질환, 뭐 우울증, 만성 콩팥병 이런 걸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일단 그 환자분이 입원하시면서 이 배우자분도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이제 우울증도 심해지고 공격성도 심해지고 그래서 가족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환자분도 입원했을 당시에는 불안이랑 선망이 굉장히 심해졌던 상황이었지만 퇴원해서 다시 이제 가정에 돌아오고 나서는 다시 안정되고 지금 식이도 잘 드시고 욕창도 아까 보여드렸듯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또 배우자나 환자의 전신 상태를 생각한다면 꼭 입원을 하시는 게 좋은 아주 베스트 초이스였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케이스를 통해서 뭐 재택의료나 방문진료의 중재 목표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은 일단 그 지역사회 계속 거주, 에이징 인 플레이스, 이 거주지, 그 집이라는 공간이 꼭 물리적인 공간보다는 심리적이거나 또 사회적으로도 노인분들께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건강 노화, 이거는 뭐 질병이 없다거나 뭐 찾은 병을 뭐 완치시킨다거나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환자분 개인이 가지고 계신 기능을 그 고유 역량을 최대화시켜서 좀 유지해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환자 중심성은 아까 욕창이라고 하는 그 질환을 중심에 놓고 보기보다는 환자 그리고 가족을 그 중심에 놓고 의료 서비스를 접근을 하고, 그리고 환자와 가족이 파트너로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같이 개입을 하고, 그리고 환자의 그런 어떤 신체적인 편안함을 추구를 하지만 또 심리적인 안정이나 또 정신적인 그 삶의 질, 그리고 사회적 재정적인 그런 관점에서 환자를 이제 존중하고 그런 것들을 같이 논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택의료센터에서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시설 입소 및 반복 입원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겠죠. 1차 의료에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다던가 아니면 좀 지지체에게 문제가 생겨서 뭐 시설 입소를 한다든지 상급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생길 수 있겠지만,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재택의료센터에서는 거동 불편 대상자에 대한 의료 접근성을 증진시키고, 그리고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이제 재택의료센터의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재택의료 서비스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방문 간호사들의 사례 보고가 이어지겠습니다. 재택의료센터에서 미모를 맡고 있는 이미선 간호사의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송내과의 이미선 간호사라고 합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의 이제 포괄평가 케어 플랜을 바탕으로 저희가 환자를 1년간 이렇게 돌봤는데요. 네, 제 케이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남자 63세 남자이시고요. 원래 장애 등급이 뇌병변으로 3급 있으셨습니다. 이분이 9살에 뇌염으로 그 좌측 편마비가 되면서 그 뇌병변 3급으로 저희한테 장애인 등록으로 들어와서 시작부터 계속 같이 하셨던 분이세요. 네, 중간에 장기요양 등급까지도 3급 저희 도움으로 받으신 분이시고요. 현재 주 수발자는 와이프하고 활동보호사님이 있으세요. 근데 와이프분께서도 직격장애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같이 그 두 분 다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분의 이제 병명은 그렇게 해서 이제 편마비를 앓고, 최근에 또 안면마비 쪽도 이상이 생기셔가지고 이제 한의원 다니면서 침 한두 번 맞고 좀 많이 돌아와진 상태이십니다. 또 다른 질병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당뇨도, 고혈압도, 고지혈, 만상기관지염부터 전립선 비대증, 그리고 배뇨곤란이 2년 전부터 이제 1년 전부터 오게 되셔가지고 2월부터 폴리를 이제 끼고 정기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생활은 이제 침상 생활을 하면서 이동변기로 이렇게 일어나셔서 이동변기 이용하면서 사용하시고 있고, 침상에서 옆에 있는 의자까지도 이동하는 그 활동 범위를 가지고 있으세요. 그래서 보행 도구는 일단은 휠체어도 사실 타실 수 있는 분인데 이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움직이시려는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으셔가지고 제자리에서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정도의 이 생활로 좀 자주 계시고, 그 실내에서 또 흡연을 하세요. 그래서 올해 중반쯤에 이제 경기북부 금연지원센터 쪽이랑 연결도 시켜드려서 금연을 시도했었는데, 이분의 이제 삶의 낙이 그나마 이제
흡연이라 하셔가지고 중도에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못하게 되셨고, 또 그리고 술을 다행히 안 드세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신 거고, 현재 일단은 신체 상태는 편마비가 있으시면서 수면치를 착용하고 있어서 자신감도 전체적으로 좀 떨어져 있고, 신체 활동 범위도 점점 저하되면서 이 근육량도 조금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의 이제 좀 걱정스러웠던 부분들은 정신 상태세요. 왜냐하면 10년 전에 그 본인의 딸이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힘들어서 그런지 자살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서 심리적으로 좀 환자 상태나 그 와이프 보호자분도 같이 심리적으로 좀 저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는 24시간 거의 계속 붙어 있으세요. 그래서 잦은 말다툼으로 인해서 좀 스트레스가 조금 이렇게 상승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22년부터 배뇨 장애가 있으셔서 도뇨관을 삽입하셨어요. 근데 이분 나이가 63세세요. 어떻게 보면 젊은 나이죠. 젊은 나이고 한데 밤에 안 주무시고 야동을 보세요. 너무 이제 활동 범위가 작다 보니 이제 실내에서 그렇게 이제 다 생활하다 보니까 요렇게 TV 시청으로 이렇게 밤에 야동을 보면서 폴리를 삽입한 상태에서 마스터베이션을 좀 하세요. 그래가지고 혈뇨도 간간히 나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혈뇨 나왔을 때 저희가 그 비뇨기 쪽에 문제가 있었을까 해서 되게 신장 기능이 문제인가 싶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그 신체 기능이 우리 신장의 기능 이상이 있었던 게 아니고 이런 욕구를 좀 해소하고 싶으셔서 좀 그렸던 증상들이 가끔 나타나셨고요. 그래서 의료적으로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거는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기초적인 바이탈 체크하면서 주기적으로 보고 있고, 저희 쪽에서 약도 같이 복용하세요. 정기적으로 약 복용도 지금 하고 계시고, 도뇨관도 한 달에 한 번씩 교체 관리하고 있고요. 요즘에 되게 이제 근력도 떨어지시고 활동 범위가 너무 작아서 제가 이제 각 갈 때마다 재활 운동을 같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리를 들어서 발 끝을 당겨서 다리 올려서 10초 버티기 해서 내리고, 그거를 이제 몇 번 이렇게 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이쁜 이미선 간호사 부탁하면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하시고 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지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계세요. 그래서 사회 연기 프로그램이 저희가 좀 그 처음 시작할 때부터 들어온 분이라서 이렇게 보니까 많이 이제 지원을 받으셨더라고요. 따뜻한 겨울나기에서 목도리나 모자, 장갑 등을 받으셨고, 파주천사에서도 이 설렁탕도 드리고 소독 방역, 그리고 얼마 전에 공기청정기도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도 이렇게 저희 사회복지사님께서 가셔서 달아주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장기요양 등급도 저희 사회복지사 팀 쪽에서 도움으로 3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지지해 주셨고 해드렸고요. 현재 활동보호사분께서 와이프도 지적장애 그리고 이렇게 장애 두 분이 있어서 하루에 8시간 정도 거의 집에서 생활하다시피 해주세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지금 케어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요즘에는 요거 중점으로 좀 운동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는 준비한 건 여기서 이제 끝났고요. 제가 1년 동안 재택의료 시범 사업에 대해서 간호를 이렇게 하면서 느낀 건, 저는 가서 작은 의료행위, 수액 놓고 이렇게 처치해주고 하는 의료행위만이 저의 일이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상의 그 심리적인, 정서적, 환경적인 그 포괄적으로 줄 수 있는 간호가 있다고 생각하고 너무 뿌듯하고 만족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흑내과 재택의료센터의 이미선 간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연세송내과 1호 방문 간호사로 2020년부터 활동하고 있는 송혜정 간호사의 사례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송내과 재택의료센터 간호사 송혜정입니다. 제 환자의 사례 관리를 발표하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85세 된 남자 어르신이고요. 7월 1일 신환이었고, 신환이면서 바로 재택 등록하신 환자였어요. 등록 당시에는 이제 고혈압과 신부전, 그다음에 만성 비형 간염 병력이 있으셨고,
그 올해 4월에서 5월 사이에 심장에 물이 차서 심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던 이력이 있으셨고, 저희가 방문 당시 장기요양 등급은 2등급이 있으셨고 와상 환자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저귀 배뇨하시는 상태였고요. 주 의뢰 내용이 욕창 관리와 전반적인 건강 관리였는데, 욕창이 단계 2단계에 한 1.5에서 1cc 정도의 미골에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슬로우가 있었고, 그다음에 우측에 무릎 쪽에 1/1 정도 사이즈의 또 욕창 2군데가 있었어요. 그때 욕창이 심한 상태는 아니었고요. 욕창 관리를 하던 중 어르신이 욕창보다는 전반적인 컨디션이 떨어지면서 호흡곤란이 있으셨고 전신 부종이 있으셨습니다. 그때 간헐적으로 무호흡도 있으셔서 저희가 그 박 원장님께서 산소 처방전 발행해서 산소 O2 2리터까지 연결시켜 드렸고, 점점점 어르신이 컨디션이 너무 떨어지시고 결국에는 9월 달에 저희 재택으로 등록을 해서 관리를 받다가 9월 정도에 컨디션 악화로 다시 병원에 입원하신 상태였어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입원했고 퇴원하신다는 연락을 받고 저희가 방문을 했는데요. 퇴원 후에 이제 어르신 상태가 욕창도 사이즈가 이전에 비해서는 15/14 정도로 더 사이즈가 컸었고, 이쪽 무릎 상태나 이쪽 우측 정강이뼈 보이지 못했던 새로운 이제 욕창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항생제 내성균으로 양성으로 진단을 받은 상태였고요. 퇴원 막 했을 때도 사실 컨디션이 좋진 않았어요. 그때 이거 입원했을 때는 플로럴 이퓨전이라서 그 늑막에 물이 삼출액이 차서 배액시키고 나오신 상태고, 또 이뇨제를 계속 복용하고 있는 상태셨어요. 그래서 일단 그때 초기에는 제가 주 1회 방문해서 욕창 관리를 했는데 어르신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시기도 했고, 욕창도 관리가 안 되고 이제 괴사 조직들이 좀 나아지지 않고 부종도 점점 더 심해진 상태여서 제가 이제 원장님하고 상의를 하고 이제 가정간호 선생님까지 의뢰를 해서 관리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잠시만요. 그래서 가정간호사 선생님이 주 2회 월금으로 가고 제가 수요일 날 해서 욕창 관리 집중적으로 하였고, 어르신은 그 병원에서 마지막에 그 배액 삼출한 다음에 이뇨제 사용하고 나서 컨디션이 많이 좋아진 상태였고, 네, 저희가 제가 이 순서를 좀 바뀌었는데요. 어르신이 퇴원하고 나서 다음에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다학제 사례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그 상태보다 더 악화된 상태였고, 그래서 어르신이 집에서 보통 보시면은 아내분이 주 케어자인데 아내분이 척추 협착 골절 병력으로 해서 거의 거동이 어렵고 환자 기저귀 케어도 어려운 상태셨고요. 그다음에 요양보호사 선생님도 없던 상태였고, 그다음에 이제 아드님이 주 보호자긴 하지만 경제활동 때문에 평상시에 늦은 귀가 상태였고, 그래서 먼저 저희가 한 거는 이제 요양보호사님을 요양보호사 서비스를 하도록 보호자분한테 건의를 해드렸고, 그리고 집안에 침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침상 렌탈하는 방법 등, 그리고 이제 체위 변경하는 방법, 그다음에 에어 매트리스 구입하는 방법까지 이제 다 설명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요양보호사님이 이제 주 오후에 4시간씩 오고 계시는데 그 요양보호사님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에게 이제 욕창 관리하는 방법, 체위 변경 집중적으로 하는 방법, 그리고 어르신 영양 관리를 많이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어르신이 워낙에 중증도 이상의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저 자신도 약간 자신이 없었어요. 어르신 이대로 더 나빠지지는 않을까, 아니면 언제까지 버티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고, 저희가 얼마나 더 노력을 해서 그런 좀 에너지를 쏟아서 이 어르신을 케어를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었는데, 되게 감사하게도 어르신이 지금 현재 상태는 보시면 욕창 사이즈도 거의 1cm 미만으로 이제 미골에 있는 욕창이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무릎, 그다음에 괴사 조직이 있었던 그 우측 정강이뼈는 이제 새살이 이제 올라오고 있고 좋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물론 가정간호 선생님이 더 좀 투입이 되면서 어르신 욕창도 좋아지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어르신 컨디션도 전반적으로 혈액 검사도 초기에는
그 알부민 수치가 한 2 정도였고 그다음에 빈혈 수치가 10에서 11 정도 사이였는데 제가 최근에 혈액 검사 결과에서는 알부민 수치도 3.2, 그다음에 혈색소 수치도 13.2로 컨디션이 오히려 좋아진 상태고 호흡곤란도 이제는 호흡곤란이 없으셔서 산소를 안 와도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영양 관리를 집중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어머님이 너무나 좋아하시고 있고, 마지막에 병원 진료했을 때는 의사 선생님이 너무 상태 좋다고 보호자분한테 설명하니까 이제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저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니까 어르신이 이제 앉아서 식사만 하는 것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좀 어머님만의 또 소망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항생제 내성균 검사를 저희 병원에 와서 이제 9월 27일 2번 했을 때는 양성이 계속 나왔었는데 11월 초에 저희가 한번 대변에서 검사했을 때 음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최대 3번까지는 음성이 나와야 이제 그런 게 모든 해제가 된다고 하는데 나머지 이제 2번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인데 어르신이 컨디션이 점점 좋아져서 이건 정말 성공 사례이지만 저희가 중증도 이상의 환자를 정말 간호할 때 좀 더 고민하게 되고 이분 각각 한 명 한 명 어떻게 접근해서 플랜을 짜고 케어 플랜을 짜고 중재를 할지 그런 고민들을 조금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에는 저희가 이건 불사신 사진인데요. 네, 불사신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진을 골랐습니다. 네. 네, 저희 박 원장님이 주셔주신 이제 이 어르신에 대한 캐릭터인데 불사신 같다고. 네, 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컬러의 사진을 넣었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성공 사례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겉모습은 왜소하지만 든든한 큰언니 황순아 간호사의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연세 속내과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황순아입니다. 제가 담당한 환자분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남자 86세 환자분이셨고요. 이분은 장기 요양 등급 4등급이셨던 분으로 재택의료 대상자가 돼서 관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원룸 면사무소에서 이제 건강 체크를 위해서 의뢰돼서 방문했던 케이스였습니다. 건강 상태로는 2004년도에 뇌경색을 앓으면서 오른쪽에 반불안전 마비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구음장애랑 침 흘림의 증상을 같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기저질환으로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수면장애가 있어서 관련 약들을 복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체 상태로는 지팡이 보행을 하고 계셨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걸을 때 굉장히 많이 불안정했고 굉장히 천천히 느린 보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근데 그것조차도 이제 기력이 많이 떨어지면서 점차로 이제 휠체어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고요. 식사는 부드러운 음식 위주의 정상 식사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의식은 명료하긴 하셨는데요. 청력이 저하가 됐고 구음 장애가 있어서 좀 의사소통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분이시고요. 사회 환경으로는 이제 배우자와 함께 동거 중이었는데 배우자분도 이제 고령이어서 한 93세 정도 고령이시고 배우자분도 의사소통이 거의 많이 어려운 상황이어가지고 이제 좀 두 분이 같이 살고 계신데 아무래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자녀랑 친척 교류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고요. 간헐적으로 동네 이웃 주민이 한 번씩 다녀가고 면사무소에서 이제 주기적으로 방문하면서 필요한 생수랑 빵 등을 전달해주고 있었습니다. 장기 요양 서비스는 환자분이 거부하기도 했고 또 환경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요양보호사가 올 수 없는 이제 경우였고요. 이분의 이제 주 문제가 사실은 주거 환경 문제가 이제 있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고속도로 개발지로 철거 예정지가 되면서 이제 그 집을 나가셔야 되는데 환자분이 이제 보상금 문제 때문에 이제 합의를 거부하게 되면서 이제 법원에서는 강제 집행이 예고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도가 끊겨서 배우자분이 이제 우물물을 길어서 필요한 물을 사용을 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 이웃들이 다 이사가 나가다 보니까 이 집만 이제 떨어져 있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요 거주했던 집의 사진이에요. 전반적으로 집의 이제 환경이 굉장히 많이 안 좋은 상황이고요. 계단이 많은 상황이어서 가장 이제 이동하는 데 굉장히 힘들고 환자분도 낙상의 위험이 좀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위에 사진, 가운데 위에 사진은 이제 환자분이에요. 그래서 환자분이 이제 지내고 계신 방 안의 사진이고 그 아래는 배우자분이 이제 지내고 있는 방입니다. 그리고 거실 사진과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진은 강제 집행하는 사진인데 사실은 이분은 여러 번 이제 법원에서 강제 집행을 시도를 했었다가 환자분이 워낙에 완강하게 거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계속 실패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케어 플랜으로는 우선 만성질환 관리, 그리고 영양 관리. 사실 거주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음식을 해서 먹는 게 잘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분은 이제 영양 보충제를 드셔야 되기 때문에 앵커버를 이제 처방을 받아서 주기적으로 전달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노년증후군 관리로 이제 낙상 위험도가 굉장히 컸던 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낙상에 대한 주의가 많이 필요했고 거주 환경, 이분은 다른 무엇보다도 의료적인 접근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거주 환경이 바뀌어야 이제 그 다음 순서로 필요한 의료적인 서비스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였기 때문에 계속 지자체와 연계해서 거주지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간호중재 및 경과로는요, 처음에는 환자분이 외부인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도 이제 방문 오지 말라고 안 와도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많이 하셨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주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이제 라포 형성을 하는 것이 좀 필요했었고요. 그리고 거주 환경 문제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지자체와 계속 협력을 해서 거주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팀뿐만이 아니라 한 번씩 필요할 때 이제 원룸 면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자랑도 이제 전화 통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 간간히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환자분이 워낙에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 두 분만 살고 계셨고 왕래하는 사람도 많지가 않은 상황이어서 주기적으로 제가 가서 이제 건강 상태를 좀 체크를 하는 부분과 그리고 영양 관리를 했고요. 낙상을 항상 제가 이제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변기도 사실은 이동식 변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제 그 설치도 해드리고 여러 이제 교육을 해드리긴 했는데 사실 환경이 바뀌지 않다 보니까 항상 그 위험성은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러던 와중에 이제 지난 10월 달에 방 안에서 이제 넘어지시면서 의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부딪히게 됐어요. 그러면서 혈종이 그 큰 사이즈 한 15×20cm 정도 혈종이 생기게 되었고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제가 발견했을 당시의 사진이에요. 그때가 한 부딪히고 한 며칠 후에 제가 발견이 되었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 본원의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얘기를 해서 이제 파주의료원에 동행해서 진료를 볼 수 있도록 이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이 당시 어르신이 계단도 내려올 수 없는 컨디션이었기 때문에 저희 진용쌤이 업고 계단을 내려오시고 병원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파주병원에서도 이제 검사도 더 필요했고 수술을 하셔야 되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입원을 권유를 했었는데 어르신이 워낙에 입원을 안 하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오른쪽 사진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다시 방문해서 찍은 사진인데 보시다시피 거의 그냥 괴사가 많이 돼서 병원을 입원하지 않으면 이제 더 폐혈증으로도 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도 계속 거부를 하시다가 결국에는 입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메디인 병원에 입원하셔서 수술까지 진행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은 메디인 병원 퇴원하고 요양병원에서 드레싱하면서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이제 입원을 하면서 집을 철거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철거를 해서 이제 새로 이주한 곳입니다. 이제 이사를 하면서 배우자분이 이제 같이 가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면사무소에서는 이제 배우자분도 사실은 배우자분도 그 돌봄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혼자 음식 해 드시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주를 하자마자 면사무소에서 요양보호사랑 이제 연계가 돼서 지금은 요양보호사가 이제 이 집에 드나들면서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케이스는 사실 첫 번째는 환자분이 굉장히 고립되어 있다는 경우였어요. 그래서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방문을 하고 환자분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봐줄 사람이 필요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의료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이분은 통합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 사회복지사나 그다음에 지자체까지도 연계를 해서 심지어는 그 건설사 직원한테까지도 제가 한 번씩 통화를 해가지고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을 드려야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정말 통합 돌봄의 어떤 사례로서는 네. 그래서 제가 뽑게 됐습니다. 다음은 솔선수범하며 앞장서는 김 집사님, 김성희 간호사의 사례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송락과에서 근무하는 방문간호사 김성희입니다. 저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부제를 아기 새 두 번째 둥지 틀기라고 잡았는데 어르신이 이제 어떤 둥지를 트는지 그 과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어르신은 여환인데 100세세요. 무려 23년생 어르신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 처음에는 사회활동가의 의뢰로 저희 병원에 컨택이 됐고요. 이분 사회활동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21년 5월부터 인지기능을 저하를 보이고 밖을 배회하고 또 동거하던 딸이 조현병으로 환자를 폭행했던 이런 사례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분리를 하면서 딸은 입원시키고 어르신은 정말 혼자 오로지 독거인 어르신이셨고요. 사시는 곳은 이제 파주읍의 정말 옛날 집, 땔감을 떼는 그런 옛날 집, 우리 할머니 같은 집이었고, 그래서 화장실도 푸세식 같은, 그러니까 집에 요런 게 정말 열악한 환경이었고요. 가족 관계는 큰아들은 강원도, 둘째는 문산, 딸은 이제 서울 거주하는데 조현병으로 현재 분리된 상태로 지내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이제 긴급하게 의료 지원도 필요하고 등급도 없었기 때문에 등급 진행도 필요했고요. 노인 이제 맞춤 돌봄 서비스도 필요하다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이제 저희가 처음 진료 간 게 21년 9월이에요. 그때 혈액 검사나 이제 인지기능 검사 이런 거 했었고요. 혈압은 170에 100 정도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됐었고, 인지기능 검사상은 상당히 이제 치매 점수가 이제 낮은 걸로 안 좋은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었고, 지속적인 허리가 아프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셨어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 계셨어요. 체구는 굉장히 작고 마른, 몸무게는 한 30kg 정도 보이는 거였죠. 근데 이제 이렇게 진료를 들어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주변에 도와줄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오로지 할머니 혼자 계시는 어르신이었거든요. 그래서 혈압이 높으니까 혈압약도 처방을 해야 되고 인지기능이 저하되니 이제 더 이상 배회하지 않도록 이제 치매 같은 약도 처방을 했는데 이 약을 먹일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 어르신을 이제 도움이 되게 됐냐면 등급이 없었기 때문에 마을에 돌보시는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셨어요. 아주머니들. 그래서 이 어르신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어머니, 어르신 이런 상황이니 돌아가시면서 밥 먹는지 좀 봐주시고 내가 약을 요 약장에 숨겨놓을 테니 약을 와서 한 번씩 먹여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더니 이제 그분 아주머니, 동네 아주머니 세 분에게 컨택을 해서 오케이 알겠다라고 컨펌을 받고 이제 끝냈고요. 그 다음에 오케이. 그리고 이제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해서 사람을 빨리 불러야 되겠죠. 그래서 등급을 신청했는데 4등급은 나왔어요. 어머니가 거동은 가능했거든요. 치매 말고는. 그래서 4등급. 하지만 선생님들이 오시기 너무나도 싫어하는 거주 환경. 화장실은 푸세식이고 뭐 이제 이런 환경, 냉골, 동파. 요양 선생님들이 너무나도 오기 싫어하고 뭐 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어르신이었으니까 이제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어떤 L 민간 기업의 도움으로 외부 집수리, 지붕 만들어주고요. 타이틀 이제 세면 이렇게 해가지고 창틀까지 했는데 이제 바닥 공사까지는 좀 못한 걸로 보였어요. 그래도 화장실은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렇게 싱크대 같은 것도 좀 이렇게 해주셔서 외관을 이제 만들어 놨고요. 긴급하게 이제 파주읍에 복지과 같은 데 연결을 해서 이제 등급은 등급이지만 당장 어르신 좀 도움을 이제 필요할 수 있게끔 주변에서 좀 도움을 달라라고 저희가 이제 압박도 했고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게 좀 이제 지역적으로 그러다 보니 사람이 막 바로 투입되기는 어려웠어요.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 이제 매월 원장님이 방문 진료했고 약 처방이 이제 약은 이제 나가는데 저도 이제 매주 가면서 약을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약이 비고 있는지
이런 걸 이제 보고 어르신이 오늘은 잘 지내셨는지 이제 컨디션 확인하러 들어갔고요. 식사 같은 게 전혀 안 되기 때문에 파주천사 이제 후원을 해서 식사 지원 같은 걸 해드리면서 다 주 1회 이상으로 이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러면서 이제 가족분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 하셔서 큰아들, 작은아들, 이제 딸 계속 제가 돌아가면서 전화를 했어요. 약간 협박 아닌 협박. 어르신 오늘은 밖에 배회하신다. 오늘은 추워가지고 화장실도 못 가고 물 다 얼었다 알고 계시냐.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이제 보호자분도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하다 보면 돈 얘기를 하시길래 돈이 없으신가? 그러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제 저희한테 많이 도움 주시는 지역 요양센터장님께 전화를 했죠. 사정을 자자자자 얘기하고 그 센터장님도 워낙 저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 오케이 그럼 본인 부담이 안 받고 내가 선생님 투입하겠다. 그래서 우리 센터장님이 가셔서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요양사 선생님도 가셔서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막 했어요. 그렇게까지 하고 저는 계속 보호자분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전화를 했죠. 어떻게 하실 거냐. 계속 부담감과 협박을 하면서 어르신 요양원을 모셔라. 아니면 집에 모셔라. 혼자 이렇게 추운데 돌아가시게 할 거냐. 이제 협박도 하고. 이제 보호자분이 저희가 이제 너무 열심히 했고 한 번은 보호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아니 그거 나라에서 책임져야지. 파주시 책임져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지금 모든 걸 다 연결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럼 보호자분들은 뭐 하시고 계시냐고 저랑 막 언성을 높여서 대화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정말 최선에 있는 걸 다 하고 있는데 보호자분들이 가족관계라는 그거 하나 가지고 어떤 요양을 모시거나 가족 집에 모시거나 적극적으로 선생님을 모셔가 집에서 하시거나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진짜. 그래서 이제 우리 파주수산 국장님은 이 히스토리를 듣고 학대다, 노인학대다, 경찰들을 신고한다 이렇게까지 우리 국장님도 워낙 열의가 있으시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하신 상태였는데 그렇게까지는 가진 않았어요. 그렇게 가진 않았고 일단 센터장님이 또 제가 이제 투입을 같이 시키면서 이제 이게 어르신 이제 적절하게 좀 돌볼 수 있도록 했는데 환경이 이제 꼭 겨울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냉골, 물 안 나와. 그 다음에 화장실도 쓸 수 없어. 누가 가가지고 거기서 어르신 돌보면 있겠어요. 어느 선생님이. 그래서 센터장님의 도움 하에 샤바샤바샤바 해서 어르신을 요양원으로 결국에는 옮기게 됐습니다. 이 과정이 지금 1년의 과정인데요. 요양원에 들어가시기까지. 제가 가보면 어느 날은 냄비가 타 있어요. 가스불을 켜놓고. 어르신은 몰라. 그러면은 내가 그 타임에 안 갔으면 이미 불은 났겠죠. 그리고 어느 날은 맨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 이제 선망이 점점점 심해지시고 인지기능 떨어지시고 이러니까 밥상을 어느 날 차려놨어요. 제 밥상은 아니었고 지금 오늘 저녁에 손님이 온다면서 숟가락을 놓고 밥을 먹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자꾸 이제 눈에 들은 안 되겠다. 올겨울은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돌아가실 것 같은 거예요. 그 냉골에 전기장판 하나에다가 난로를 하나 켜놓고 그렇게 한 겨울 내내 지내세요. 언제 돌아가셔도 모를 만한. 또 어느 날 제가 또 들어가 보면 11시, 12시에 반찬을 갖고 들어가요. 문은 다 잠겨 있어. 인기척은 없어. 이제 저는 불안해서 창문을 뜯어가지고 다행히 이거 열어가지고 어르신 소리를 질러요. 근데 워낙 체구가 작으니까 이불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돌아가셨나? 어르신 막 완전 한참 소리를 질러야 이제 그 이불 속에서 이렇게 나오셨어요. 근데 그 시간이 12시인 걸 모르시는 거예요. 한낮인 거를. 그러면서 점점 체력이나 기력이 저하되면서 일단 적절하게 우리 요양센터 선생님 들어오시면서 이분은 이제 보호자분한테 선생님이랑 저랑 계속 밀어붙여서 이제 어르신이 제2의 둥지 100세 동안 그 따뜻한 집에 사셨다면 온기도 없고 누구 찾아오는 데도 없잖아요. 이렇게 요양을 입소하셨는데요. 이게 무려 들어가신 지 이틀째 사진이에요. 제가 1년 동안 다녔을 때 한 번도 저한테 웃는 모습을 안 보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 저는 간호사고 우리 의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적절하게 이 환자한테 필요한 거를 약 같은 걸 투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의 안락한 거주와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어야 이때 치료제도 약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왔다 갔다 들락가는 것밖에 없지만 정말 요양센터장님, 지자체에서 그다음에 뭐 사회기업에서 집도 건드려주고 이렇게 정말 다각도로 노력하시는 이 모습이 너무 저도 이제 감동을 받았고 병원에 있을 때 그 국한된 이제 어떤 오더에 따라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시선과
활동을 넓혀서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지역사회 간호하는 선생님들이 폭넓게 간호할 수 있는 법, 이제 좋은 사례로 되겠다 해서 발표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들잖아요. 이제는 한 어르신을 케어할 때는 각계 지자체가 다 같이 합동을 해야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웰빙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대구 사투리가 매력적인 막내 이지민 간호사의 사례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 속내과 방문간호사 이지민입니다. 네, 사례로 보는 방문간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대상자 소개인데요. 환자분 87세 여성분으로 고혈압, 고지질 혈증, 빈혈이 있으며 내원 경로는 파주시에서 두드림으로 의뢰된 환자분이십니다. 현재 상황은 장기요양 상등급이시고 고혈압, 고지질 혈증 약을 복용하고 계셨고 독거 노인의 열악한 거주 환경을 가지고 계셨고 식사를 제대로 드시지 않으며 음주를 매일 소주 한 반병에서 2병 정도 드시는 분이셨습니다. 네. 이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포괄평가 후에 3가지 케어 플랜을 수립해봤습니다. 먼저 약물 복용 부적절인데요. 그 환자분 고혈압, 고지질 혈증 약을 복용 중인데 복용을 잊거나 과다 복용하는 등 과거에 이렇게 약을 잘 못 드셨던 분이시고요. 현재도 스스로 약을 복용하기 힘든 상황이십니다. 네, 두 번째는 노쇠 발생인데 영양 상태가 부실하고 저희가 방문할 때마다 배고프고 기운 없다 그러시면서 제 그 방문 간호사 가방에 먹을 거 없냐고 이렇게 뒤지시고 그런 적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영양 평가 상태도 낮으시고 환자분은 근데 뭐 주사나 수액 등 침습적 처치에 대해서는 거부 반응을 강하게 보이시는 상태셨습니다. 그리고 낙상 고위험 분이시고 평소에 음주량이 높다 보니 보행이 불안정한 상태셨습니다. 그 세 번째 이제 케어 플랜은 지역사회 돌봄 욕구인데요. 독거 노인이고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가지고 있으셨고요. 냉장고 안을 살펴봤을 때 식자재가 없으시고 집안에 계단이나 난간 등 위험 요소가 많이 있는 상태셨습니다. 네, 현재 진행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약물 복용 부적절인데요. 질병 상태를 먼저 파악하기 위해서 복용 약물을 점검하고 임상 검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규 약 처방 및 관리를 진행했는데요. 약 관리 계획 및 요양보호사 교육을 실시했고요. 현재 계획에 따라서는 출근할 때마다 요양보호사님이 약을 가지고 다니세요. 환자분이 과다 복용한 적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출근할 때마다 한 포씩 꺼내서 드리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문 진료할 때 환자분 상태를 확인을 했고 현재 혈압 때문에 혈압약이 한번 조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방문 간호 시에 약 개수를 점검하고 있고 중간에 간호사 전화와 그 요양보호사와 전화를 통해서 약 개수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쇠 발생에 따른 진행 상황인데요. 영양평가 및 낙상 위험도 평가를 시행하였고요. 영양평가는 16점, 낙상 위험도 평가는 18점으로 둘 다 높은 점수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교육 및 재평가 계획인데요. 방문 간호 시 낙상 예방 교육을 시행하였고 6개월에 한 번 정도 재평가를 통해서 환자분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돌봄 욕구인데요. 파주 천사 연계를 통해서 행복한 밥상 반조리 식재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에 2번 정도 식자재 및 생활 필수 물품을 제공하고 있고 고단백으로 좀 영양가가 있는 음식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행할 때 사회복지사도 동행 방문을 하였고요. 주거 환경을 점검했고 복지 자원 연계 여부도 같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그 지역사회 돌봄 욕구에 따른 사진인데요. 첫 번째 사진은 불고기세요. 환자분께서 고기 엄청 좋아하시고 술 좋아하셔서 그런지 고기 엄청 좋아하시는데 불고기와 계란 이렇게 하고 그 외에 뭐 피자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뭐 식혜 이렇게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으로 월 2회 제공되고 있고요. 뭐 샴푸, 비누 이렇게 생활 필수품도 같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 사진을 보시면 환자분께서 팔, 다리 살 엄청 없으시고 빈혈도 좀 심하시고 영양 상태로 부실한 상태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처음에는 저희 처치에 대해서 거부적인 반응도 많으셨는데 파주천사에서 지원이 들어가고 식자재가 들어감에 따라 환자분 되게 반응도 조금 호전적으로 바뀌셨고 현재는 뭐 간단한 처치에 대해서는 좀 허용을 해주는 단계셔서 추가적으로 이제 정기적인 피검사나 예방접종 이렇게 더 나아가서는 건강관리를 더 저희가 본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인 단계입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드러운 미소와 평정심을 잃지 않는 김성은 간호사의 사례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송내과 김성은 방문간호사입니다. 재택 환자의 투약 관리와 병원 연계 사례에 대해서 오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자는 조리읍에 거주하시는 환자분으로 여자 80세이시고 올해 3월에 첫 진료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진단명은 신부전, 당뇨, 고혈압, 갑상선 기능 저하, 그리고 고관절 골절로 거동을 못하고 수술 후에 침상에서만 거동하셨던 분이었고, 이분이 이제 지병이 많다 보니까 처방받은 약이 굉장히 많았었고, 명지병원 자가약을 한 20개 정도 복용을 하고 계셨는데, 따로 약국에서 개보린이나 감기약, 진통제 같은 거를 사와서 다량의 약을 중복으로 복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분은 멀리서 거주를 하고 계셨고 환자분 혼자서 투약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였고 이분이 이제 지병이 만났는데 상태가 악화됐을 때 체크하거나 바로 대처할 수 있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해서 방문 진료 이후에 방문 간호로 투약 관리를 하고 영양제를 주사하고 컨디션 체크를 지속적으로 하던 중에 이번 10월 달에 환자분이 방문 시에 구토를 하고 기력 저하가 있고 상태가 악화된 것을 확인을 해서 바로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고 병원을 방문하도록 안내를 드렸는데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해보니 투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견이 되어서 명지병원에서 입원을 하고 투석을 한 후에 컨디션이 호전이 되어서 다시 재택으로 재등록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 보호자분이 이제 남편분이랑만 둘이서 거주하고 계시는데 남편분이 처음에는 굉장히 비협조적이셨고 영양제가 뭐 왜 이렇게 비싸냐, 영양제를 맞아서 효과가 있는 거냐, 뭐 오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비협조적이셨다가 이번에 이제 저희가 정기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환자분에게 도움을 드리는 모습을 보이니까 나중에는 감사를 표현하시기도 하면서 굉장히 협조적으로 이렇게 모습이 바뀌는 모습을 보이시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저는 간단하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방문간호사들의 사례 보고가 있었는데요. 똑같은 방문간호를 하고 있지만 간호사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환자들과 소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들의 복지 연계 사례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이 연세송내과가 된 3년차 사회복지사 민경빈 사회복지사가 복지 연계 사례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세송내과 재택의료센터 사회복지사 민경빈입니다. 오늘 제가 부제를 준비한 거는 다학지 팀에서의 역할과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로 좀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목차는 일단은 그 재택의료센터에서의 사회복지사 역할과 저희가 그 역할을 통해서 어떤 자원들을 연계했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하나를 말씀을 드릴 거고 그에 대한 결과와 앞으로 좀 어떤 이제 역할을 더 수행하고 싶은지에 대한 계획 순서로 좀 진행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 연세송내과에 오면서 다학제 팀으로 이제 처음 이제 근무를 하면서 좀 저희 역할이나 이런 이제 업무에 대해서 좀 이제 많이 적응하는 시간이 좀 길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환자 관리, 행정 업무, 지역사회 교류 이렇게 역할을 좀 나눠봤고 환자 관리 역할에서는 일단은 저희는 좀 더 코디네이터처럼 이렇게 환자 접수를 받고 이제 보호자분들과 상담을 해드리고 진료 스케줄을 조정하는 역할까지 좀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학제 팀으로 저희가 이제 그 포괄평가도 이제 수립하고 케어 플랜도 이제 수립을 하면서 환자에 대한 이제 복지 욕구를 사정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사정이 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필요한 기관의 서비스를 연계하고 그 연계한 서비스를 모니터링하면서 사례 회의를 통해서 그 내용을 공유하는 그런 이제 역할로 좀 환자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제 행정 업무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동의서나 청구 자료, 뭐 이제 청구 관련된 업무도 하고, 이제 그 저희 간호 선생님들이 이제 그 간호나 진료 나가실 때 이제 사용하시는 의료 물품들을 관리하고 이런 역할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 지역사회 이제 교류 역할도 좀 수행을 하면서 통합사회나 뭐 지역사회 협의체 이제 활동에 참여하거나 뭐 대상자를 연계하고 이렇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업무도 이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지역 자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어떤 연계를 했고, 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청, 뭐 복지관, 뭐 이제 복지센터나 병의원, 장기요양기관들, 뭐 이제 파주천사 NGO 단체 뭐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일단은 시청에서는 이제 그 두드림 사업이 아까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와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의료 그 사각지대에 있는 거동이 불편하셔서 병원에 오시지 못하거나 교통편이 안 좋아서 오시기 힘드시거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 담당 이제 그 주무관님이 이제 시청에다가 그 명단을 이제 올리고 저희가 시청 주무관님, 그 읍면동 담당 주무관님, 저희 이제 진료하는 이제 원장님이랑 간호 선생님, 사회복지사까지 그 집에 같이 들어가서 이제 진료를 하는 게 이제 두드림 데이 사업이고요. 이렇게 일단은 있고 또 복지관에서는 이제 저희가 복지관에서 의료 사각지대 대상자분들을 발굴해서 주시기도 하고 저희가 반대로 이제 의뢰를 드리기도 하고 나머지 이제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의료가 필요하면 저희 쪽에 연계를 주시고 복지가 필요하면 저희가 연계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상자와 그 대상자를 이제 돌본 보호자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제 파주 관내에 있는 센터들이 이제 하나로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에서 저희는 의료 파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분은 이제 그 여자분 77세 분이시고 이분도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두드림 사업으로 처음 의뢰가 되었던 분이시고요. 이분도 이제 주거 환경이 좀 열악했고 인지 능력이 좀 저하가 있으셔서 혼자서 이제 그 건강 관리를 하시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제 첫 방문에 판단이 되어서 정기적으로 방문 진료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22년 11월에 의뢰가 되어서 저희가 이분들 댁에 찾아뵀을 때는 노인 부부 가구로 의뢰가 됐는데 23년 1월에 이제 남편분이 사망을 하시게 되면서 이제 그 독거 어르신이 되신 상황이었고 이분이 근데 이제 인지 저하로 인해서 남편분이 돌아가셨는데도 좀 제대로 된 장례 준비를 못해서 주변에 있는 지인에게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장례를 할 정도로 조금 이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그 방문 진료와 방문 간호 시에 복지사가 같이 동행을 하면서 대상자에게 이게 제공이 되는 서비스를 좀 확인을 하고 복지 욕구를 좀 파악하는 업무를 좀 수행을 했고요. 그래서 뭐 문산종합사회복지관, 행복센터 등에서 뭐 이제 생활지원사 이거 돌봄 이제 지원이나 반찬 서비스, 뭐 연탄 지원, 뭐 보일러 수리 등의 이제 서비스들이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내과에서는 좀 더 이제 의료적인 파트에 집중을 해서 좀 스스로 건강 관리하실 수 있도록 복약 지도하고 이제 투약 관리하는 업무들을 좀 했고 정서적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독거 노인이 되셨고 혼자 계신 시간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정서적 지지 제공도 좀 했고 혈액 검사나 인지기능 검사 등 이제 시행하면서 건강 상태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 장기요양 등급이 5급으로 있었던 분이셨고 얼마 전에 23년 9월에 지금 저희 그 등급 변경 위한 소견서 발급하면서 4등급으로 현재는 이제 등급 상향 조정된 분이십니다. 이분도 이제 그 후에도 좀 이제 정기 방문 진료 계획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과 및 계획인데요. 저희가 일단은 좀 지역 사회에서의 그 아까 이렇게 보여드렸던 것처럼 좀 더 통합적으로 이 대상자분들을 이제 그 돌볼 수 있는 기반을 좀 마련하는 역할과 그 살던 곳에서의 건강한 삶을 좀 더 이제 길게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저희 송내과에서의 역할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방문 의료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사각지대를 좀 해소하고 접근성 향상하면서 가족의 이제 환자 의료 돌봄에 대한 부담을 좀 감소를 하는 이제 그 역할이 좀 크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사회복지사는 좀 더 이제 정기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 환자분들을 관리하고 이렇게 응급 상황이나 이렇게 복지적으로 또 욕구가 파악이 되는 부분에 좀 더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환자 중심으로 다학제 케어 플랜 이제 수립 후에도 사례 회의를 좀 정기적으로 더 진행해서 환자의 욕구를 좀 수시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보다 더 이렇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들이 앞으로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시립서북병원 공공의료사업팀에서 캐스팅한 김진용 사회복지사의 사례보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김진용입니다. 네, 저는 방문진료에서 사회복지사는 무슨 일을 하나요? 라는 부제로 저희가 복지적인 개입을 했던 사례들을 준비했고요. 네, 준비한 사례는 4가지예요. 조금 많죠. 네, 간호사 선생님들이 수가 많으니까 저희는 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례는 수급권자 전환 신청 도와드렸던 사례, 두 번째는 후원 물품 전달했던 사례,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선방문에서 생활 실태 먼저 조사했던 사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원에 동행했던 사례를 준비했는데요. 발표 준비하다 보니까 좀 겹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약간 간략하게 생략하는 또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례는 저희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전환 신청 도와드렸던 분이세요. 그래서 건강보험 환자였고 법원에 거주하시고 담당 간호사는 미 선생님이시고요. 2인 가구시고요. 장녀랑 차녀는 지금 해외에 거주하고 있고 이제 법적으로 양자로 드린 조카는 현재 연락이 단절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월 26일 날 담당 간호사 선생님 통해서 의료급여로 전환이 가능한지 문의를 주셔서 저희가 개입을 하기 시작했고요. 처음에는 이제 법원은 행정복지센터에 복지 담당자인 이은영 주무관님과 통화를 먼저 했어요. 그래서 대상자에 대해서 문의를 했는데요. 대상자는 이미 한 차례 상담을 진행한 적이 있고요. 당시에는 이제 법원으로 전입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수급자 전환 신청 서류를 대상자에게 전달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담당 선생님 통해서 대상자와 통화를 했는데 서류 작성하는 거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신청서를 아직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오타가 조금 또 있네요.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담당자에게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은 저한테 말씀하시면은 제가 집으로 직접 방문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안내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근데 이제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의료급여는 사실 다른 급여들과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거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어요. 부양의무자에 대해서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수급자의 수급 신청을 원하는 사람의 1촌의 직계 혈족 및 배우자, 그러니까 부모와 배우자, 자녀, 그리고 며느리와 사이까지 이제 그 경제 수준이나 이런 것들 부양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두 자녀가 매달 부모님한테 용돈을 보내고 있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부양의무자 기준을 사실은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의 전환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양의무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부양 능력에 따라서 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 밑에 표로 정리를 해놨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이분 건강보험 환자인데 내가 지금 의료급여로 전환을 시켜드리고 싶다 하면은
우선 기준 중위소득 40% 이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을 먼저 해주셔야 되세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확인하냐면 의료보험료 얼마 내시는지 물어본 다음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판단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양 의무자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또 이분들과 통장 거래 내역이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한번 해 주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제 저희 쪽에 의뢰가 들어오신 분들은 이미 시에서 한번 확인을 거친 분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어려운 분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시에서 놓치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궁금하실 때마다 저한테 꼭 말씀해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후원물품 전달 사례고요. 지금 아까 나왔던 분이시고 의료보호 1종에 파주시 파평면 거주하시고 담당 간호사는 지민쌤이세요. 2022년 11월에 파주시 두드림 사업 통해 연계가 됐고요. 현재는 재택 온돌 사업으로 전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독거 노인이시고 센터장님과 교류를 많이 해가지고 시장도 막 같이 다니시고 많은 도움 받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023년 9월부터 월 2번 담당 간호사 쌤이랑 같이 사단법인 파주천사에서 후원하는 식재를 전달하고 있고요. 이 환자분 말씀으로는 냉장, 냉동 보관이 가능하고 다양한 요리가 가능한 고기 종류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시다고 라고 얘기하셨는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네, 술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네. 네. 환자분 얼굴을 가리다 보니까 네, 중요한 걸 못 가렸어요. 네. 이 환자분 만나면 항상 이렇게 옆에서 같이 사진 찍거든요. 네, 그래서 식재료 수령일이 원래 화요일이었는데 이번에 목요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간호 일정에 맞추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아무래도 받은 즉시 좀 보내드려야 하는데 날짜에 맞추기가 조금 어려워져가지고 현재는 사회복지사가 목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식재료를 전량 다 수령을 한 다음에 당일 직접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저희 병원에서는 이분 포함해서 총 5명이 수혜를 받고 있고요. 이 사업은 사실 10월에 종료 예정이었다고 해요. 근데 예산이나 이런 게 좀 여유가 있어서 내년 3월까지 23년이라고 여기 또 오타가 있네요. 24년 3월까지 연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간호사 선생님들 중에 이 사업에 관심 많으시고 좀 우리 환자도 이거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물어보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 할 때 좀 고려해야 될 점들을 미리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고기나 이런 게 냉장 냉동 보관을 해야 되니까 식재료 보관이 가능한지 그리고 받은 식재료로 본인이 이렇게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은 뭐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와서 요리를 해주신다든지 이런 게 좀 가능해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중복되는 지원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사례는 선방문에서 이제 사전 실태 조사했던 분으로 이제 온돌 환자시고요. 파주시 조리읍에 계시는 환자고 담당 간호사 쌤은 성은쌤입니다. 2022년 작년에 저희 쪽에 두드림으로 한번 의뢰가 되셨었는데 저희가 딱히 이제 개입할 만한 의료적인 부분이 많지 않아서 보류했다가 올해 다시 한번 온돌 사업 대상자로 의뢰가 됐어요. 근데 이제 대상자는 전화기나 연락 수단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일정을 조율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전화를 통한 건강 상태를 파악하거나 아니면 생활력을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제가 사전 방문을 한 경우입니다. 대상자는 정리가 되지 않은 방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외출하는 경우도 거의 없고요. 냉장고는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서 음식이나 이런 걸 보관할 수 없고 가스도 없어서 요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화장실도 사실 따로 있지 않아서 집 밖에다가 따로 공간을 둬서 이제 그곳에서 해결을 하고 계셨고요. 시랑 주민센터에서 이제 많은 자원이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주변 이웃들도 좀 많은 도움을 주시긴 하는데 보기에는 그렇게 좀 좋은 환경은 아니었어요, 사실. 집 내부 상황이 이런 상태고요. 네, 지금 저 밥솥 말고는 다 쓰레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온돌 두드림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나 주민센터에서 이미 개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가서 도와드릴 게 딱히 없는 게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선방문하는데 의미를 좀 두는 거는
아무래도 온돌 두드림 사업 대상자가 본원에 연계되는 목적이 의료적인 지원을 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때 단순히 이제 대상자의 욕구 파악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랑 일정도 조율하고 또 미리 이제 생활 환경도 파악하고 건강 상태도 좀 미리 보면서 좀 우리 의사쌤이나 간호사쌤들이 좀 원활한 진료를 좀 볼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나가는데 제가 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쵸? 네. 마지막 사례는 아까도 나왔던 병원 동행했던 사례고요. 의료보호 1종이고 파주시 파주읍에 현재는 파주시 파주읍에 거주하고 있고 그 전에는 원룸면에 거주하시던 환자분이시고 황순아 쌤이 보시다가 현재는 지민쌤 담당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원룸면에 이제 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주택 보상금 문제로 담당 부서랑 갈등이 있었고요. 추석 연휴 기간에 집에서 넘어지면서 혈종이 생겨가지고 저희랑 간호사 쌤이랑 내원을 권유했으나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상태가 악화됐고 폐혈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 간호사 쌤이 강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다행히 환자랑 파주병원에 동행할 수 있었고요. 검사랑 진료 일정을 함께 하고 귀가를 했습니다. 이후 검사 결과 확인을 위해서 한 번 더 방문을 했었는데요. 그때 파주병원 의사 쌤이 이거 위험할 수 있다고 계속 강하게 권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은 결국엔 집으로 돌아갔다가 나중에 가서 이제 메디인 병원으로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네 아까 사례가 있었으니까 내용은 일부러 줄였고요. 위에 처음 혈종 상태, 나중에 혈종 상태는 아까 사진에 나왔던 거고요. 저 위에 두 개는 이제 저 3번, 4번 사진은 초음파 사진 찍으러 갔을 때고 마지막은 이제 원무과에서 결제 기다리고 계시는 사진입니다. 이게 사실 제일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요. 방문진료 현장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여기 처음 연세송내과 와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적응에 굉장히 애를 먹었었어요. 간호사 선생님들 아실 수도 있어요. 제가 옆에서 동행했을 때 좀 약간 괜찮은 척 했지만 되게 힘들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진료비 청구하는 거나 스케줄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런 행정적인 업무를 이곳에서 사실 처음 해보는 거라서 조금 고민도 많았고요. 그리고 이미 시나 이제 주민센터에서 개입이 먼저 이루어진 상태라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내가 과연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마 외부에서 방문진료 모르시는 분들도 과연 여기 사회복지사가 왜 필요한 거지?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방문진료를 하면서 많이 느낀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사회복지 수업 시간에 배우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개자로서 고객이 원하는 자원이나 필요한 자원을 좀 연계해드리고, 사례관리자로서 고객에게 올바른 서비스가 지금 제공되고 있는지 또 관리도 하고, 중재자로서 고객이랑 기관 사이에서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도 하고, 옹호자로서 고객의 권익보호를 위해 서비스 제공을 시에 촉구하는 역할도 하고, 또 조력자로서 고객이 스스로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하거든요. 이러한 과정이 이 방문진료의 시작부터 끝까지 녹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조금 마음이 편해졌고요. 아무래도 성과 공유회니까 이런 부분을 알게 된 게 저한테는 아마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연세송내과 재택의료센터의 방문진료 사업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통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례 보고입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우리 연세송내과 재택의료센터에서는 지역에 있는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업을 통해 매달 정기적으로 정신질환자 중 약 관리가 안 되거나 병식이 없는 환자를 윤탁 교수님과 송대훈 원장님이 협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사례 보고를 통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실 조영민 부센터장님은 제가 2011년 파주에 처음에 왔을 때부터 현재까지 열정적인 모습으로 활동해 주고 계셔서 지역 내 복지사들에게도 귀감이 되는 분입니다.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조영민 부센터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조영민이라고 하고요. 저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예요. 예. 먼저 연세송내과 재택의료센터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네. 오늘 이 선생님들 발표하는 거 들어보면서 저희 센터랑 비슷한 점 3가지를 찾았어요. 네. 첫 번째, 저희도 다학제적 접근을 실시하는 기관입니다. 센터장님 정신과 의사시고요. 저 정신건강사회복지사고 정신건강간호사 같이 계시고요. 이제는 작업치료사도 계시고 임상심리사도 계십니다. 네. 근데 조금은 다른 게 저희는 다학제적 접근이라고 이게 여러 직종의 사람을 모아놓긴 했지만 다 비슷한 일을 해요. 여기처럼 이렇게 특수성이 나뉘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조금 반성해야 될 부분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1인당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듯 저희도 지역사회의 정신질환자, 자살시도자, 뭐 우울증 고위험군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들이 1,300명 정도 되십니다. 그래서 1인당 사례관리 담당하는 분들이 40사례 이상이 되고, 거기다 이제 사업도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마지막 공통점은 화기애애한 점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네, 화이팅. 네, 으쌰으쌰 같이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제 송 원장님하고 저희 센터장님하고 몇 년 전에 우연히 지역 내에 방치되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개입하다 할까 논의를 하시다가, 예, 식사 자리에서 논의를 하시다가 이렇게 방문 가서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고민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근데 장애인 주치의 사업을 딱 시작하게 되면서 이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이랑 접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송 원장님, 센터장님 총 31사례의 협진 사례가 있었는데요. 제가 오늘 이 가져온 사례는 조현병 사례예요. 이 사례 가지고 온 이유는 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네. 61세 조현병의 김땡땡님 이시고요. 이분 보시면 2015년 5월에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주치의 선생님이 센터에 서비스를 의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낮 시간 동안에 재활 프로그램 받으시면서 일상생활 관리하면 자가 관리를 훨씬 더 잘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의뢰를 하셨고요. 이분 현재 독거시고 10남매 중 막내예요. 그리고 주보호자는 둘째 올케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제 보호자,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얘기하는 보호자의 역할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직계 좀비 속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소원한 관계입니다. 이복 경제에 드리고요. 근데 이분의 이제 장점이자 단점이 경제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수급자가 지정이 되지 않아서 이제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상황인데 집이 2채가 있으십니다. 네. 예, 현재 문제 보시면 30년 전에 발병을 했고요. 좋은 병원 위주로 치료를 받으셨어요. 또 전 슬라이드 보시면 동국대 일산병원 다니셨잖아요. 좋은 병원 다니셨거든요. 근데 입퇴원 수차례 반복한 거는 정신과 환자분들이 대부분 병식이 없으시죠. 예. 예, 들리는 소리가 환청이다, 그리고 망상이다 이런 생각을 안 하시기 때문에 자발적인 투약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수차례 재발을 하시게 되시는데 전반적인 기능도 굉장히 손상이 많으셨고요. 이분 연세대학교 성악과 나오셨거든요. 예, 센터에 오셔가지고 피아노 치면서 노래 굉장히 잘하셨는데 어느 순간 증상이 심각해지기 시작했어요. 주보호자여셨던 오빠분이 사망하면서 보호를 해줄 수 있는 분이 없어지면서 자기 관리가 급격히 안 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2015년에 등록하셨고 3, 4년 센터 잘 나오시다가 2020년대 초반에 보니까 이 치아도 다 손실된 상태고 발톱 보시다시피 저렇게 관리가 안 되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질환자분들은 보호자가 좀 옆에 있으시면서 투약 관리나 이런 거를 좀 봐주셔야 되는데 안 됐던 부분이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발톱 무좀이나 영양 결핍, 외과적 상처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사시면서 물건을 밖에 던지고 욕하고 경찰 출동이 굉장히 빈번했는데요. 이 케이스를 이제 송 원장님하고 윤탁 교수님하고 같이 협진을 하기 시작했던 그 경위가 처음 시작한 게 2021년에 실제 병원 이름이 들어가 있네요. 예, 병원 퇴원하고 나서 또 약물을 중단하시면서 환청이나 망상이 많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협진을 통해서 치료 계획을 수립을 했고 2022년 4월부터 재택의료센터 협진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장기지속형 주사제 11차례 IM 했습니다. 이 케이스를 이제 선정한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유일한 질환이 자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강제 입원할 수 있는 유일한 질환이 정신과 질환인데요.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서 자타 위험성이 있고 그리고 치료가 급박하고 이러면 강제 입원이 가능합니다. 강제 입원은 보호자가 입원을 시킬 수도 있고요. 뭐 경찰, 소방이 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지자체장이 시킬 수도 있는데요. 이분 협진 통해서 자의 입원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병식이 생겼거든요. 11차례 방문을 통해서 본인이 정신질환이 있다는 거를 인정을 하시고 자의 입원을 하시고 10월에 하셨고 잠깐 집에 갔다 오신다고 하고 이번에 다시 자의 입원을 했다가 퇴원을 어제 하셨다 그랬죠, 센터장님? 네. 그래서 지금 집에 계시고 이제 정기적인 병원 방문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피부과 치료도 병행 예정이시고 지금 현재 상태는 의사소통 시 맥락에 맞는 대화가 가능하고요. 현실감이 늘었어요. 민원이 없었습니다. 협진 기간 동안에 민원이 제로였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이나 망상 관련 내용도 언급은 합니다만 증상에 대해서 이제 사례관리자랑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는 점이 굉장히 틀리고 병정 기능이 증진된 모습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이게 실제 사진입니다. 방문하는 사진이고요. 이제 보호자가 옆에서 이제 보시고 저희가 처방해 주시면 보호자가 일주일에 한 번씩 약도 갖다 주시고 약물 드시는 거 보고 저희 센터에서는 사례 관리하면서 저렇게 약물 관리 달력에서 데일리로 약물 체크하고 후원물품 전달하고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해서 성공 사례로 봤습니다. 강제 입원하지 않고 자의 입원해서 적절하게 치료받고 지역사회에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도록 지금 바뀌었다는 거에서 가장 큰 잘된 사례라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되겠네요. 송대훈 대표원장님은 우리 연세송내과를 2015년에 개원하고 2019년에 동네 내과의원에 사회복지사를 배치하면서 방문진료의 문을 활짝 여신 분이십니다. 선도적인 1차 의료의 모습을 갖춰가기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신 송대훈 대표원장님이 연세송내과 재택의료센터 운영계획을 발표하겠습니다. 제목은 연세송내과 재택의료센터의 과제 비전인데 사실 재택의료센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금 어느 정도 저희 모습은 완성된 모습이라 여기서 이제 다학제를 위해서 여러 구성원들이 좀 더 들어오고 규모가 커지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좀 더 저희 병원 전체적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얘기 하기 전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다른 나라 보건의료 정책이 지금 바뀌고 있는데 이 바뀌는 이유는 고령화 사회 때문에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 인구는 많아지는데 의료비 지출을 감당할 수 없을 거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고 또한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게 1차 의료에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지 않으면 그리고 각 나라마다 1차 의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음으로써 의료 붕괴를 경험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보건의료 정책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까라는 고민을 했던 내용들이 있고요. 조금 이전 내용도 있고 이후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되게 잘된 의료 제도라고 하는 NHS를 갖고 있는데 그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계획을 2019년에 발표를 했고요. 2019년에 총 7개의 챕터를 가진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주로 내용이 병원 밖 진료를 강화하고 1차 의료와 지역사회 의료를 체계하고 디지털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개인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런 4가지 정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마이헬스, 그러니까 마상떼라고 하는 이런 제도를 2020년에 발표했는데 여기는 사실은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발표한 대로 잘 안 되고 있다고 해요. 여기는 제일 먼저 뭐였냐면 제대로 된 의료 인력들이 없어서 그 의료 인력하고 지역 병원을 만드는 쪽으로 일단 법안이 발의됐고 그걸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잘 안 돼서 지금 다른 방식으로 인력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형식으로 좀 바꿔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도 병원 진료 예약 서비스라든지 환자관리법 이런 디지털 의료법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이제 이런 쪽으로 진료를 좀 바뀌려고 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잘된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재정 지속 가능성이 과연 될까라는 고민 때문에 도리어 조금 본인 부담금을 인상하고 부담을 서로 좀 나누는 형태로 좀 바꿔보려고 하는 사회보장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미국 같은 경우는 페이션트 센터드 메디컬 홈이라고 해서 PCMH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팀 기반 케어를 하고 환자 자가 관리 지원을 하고 치료 지원 정보 기술을 지원하는 형태를 통한 그 의료제도 개선을 2021년 그 이후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많은 의료기관들이 PCMH 인증을 받으면서 1차 의료기관에 대한 강화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혁들의 시사점을 보면 첫 번째로는 디지털 헬스케어 도입이 가속화되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뭐 비대면 진료 수준에서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어떻게 하면 우리 진료 보는 거를 전산화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가속화고요. 그러니까 좀 낮은 수준에서 비대면을 하고 말고 이런 고민이 아니라 환자를 보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그거를 디지털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볼 수 있냐, 이런 부분들 얘기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역 의료 체계 도입, 구축의 중요성, 세 번째로는 공공의료 강화를 통해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의 강화, 그리고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 이렇게 네 가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 OECD, WHO, 나셈이라고 미국의 의학 한림원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2020년, 2021년에 다 나왔는데 세 가지 다 우리가 말하는 1차 의료를 어떻게 하면 강화하고 1차 의료 어떻게 기능을 확대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재택의료센터의 목표를 정할 때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살던 곳에서 살고 건강하게 늙고, 그다음에 의료 서비스를 의료 급여 비용을 줄이는 거, 그걸 위해서 저희가 하려고 했던 일들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런 초기 사정, 포괄적 노인 기능, 돌봄 계획 수립, 다학제 사례 회의, 주기적 방문 진료, 가족 상담,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 연계, 24시간 콜, 그다음에 방문 재활, 단기 입퇴원 지원, 가정 내 임종 지원, 이런 10가지 서비스를 재택의료센터에 우리가 필수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사실 1년 전, 2년 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을 하면서 포괄 평가를 하고 있고 사례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하고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방문 진료할 때의 모습하고, 사실은 우리는 그때 이 얘기를 하고 있었고, 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는 받아 안아서 이거를 저희가 정식으로 하는 서비스로 받아 안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됐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있는 24시간 은근 콜이라든지 방문 재활이라든지 임종 지원, 그리고 입퇴원 지원에 대한 내용도 꾸준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마 제도가 바뀔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펼쳐나갈까라는 고민을 좀 해야 될 거고요. 여기서 이제 좀 더 나간다면 이제 연세송내과의 전체적인 모습이 어떻게 돼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환자 중심 1차 의료 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아까 얘기했던 1차 의료 기관의 고기능화를 우리가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는 이야기고요. 1차 의료기관의 강화가 전 세계적인 추세고, 이 강화에는 지역사회 내의 여러 기관과의 협업이 강조되고 의료복지가 같이 고민되는 형태로 변화될 가능성이 되게 높고, 또한 다학제 기반, 이게 기본적인 원리가 될 거고요. 다학제 기반의 통합관리, 이런 접근이 필요하고, 질환에 대해서 1차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의료기관처럼 뭐 아픈 사람이 오면 그걸 1차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이 환자의 총체적인 판단을 하고 이분들이 질환으로 이행하거나 질환이 이행됐던 사람이 회복할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것들을 주치 제도를 포함해서 질병 이전 상태부터 접근이 필요한 거고요. 지금 우리가 하듯이 포괄적 관리를 통해 방문 진료를 포함한 재택의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택의료센터는 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이 작년에 시작했지만 우리는 재택의료센터를 2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 미리 보고 간 거고, 이런 1차 의료기관의 변화를 미리 보고 저희도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이제 재택의료센터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저희 연세송내과의 진료 시스템이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야 될 걸 생각하고요. 그래서 연세송내과의 비전이라고 얘기한 한국형 환자중심 1차 의료기관의 설립입니다. 그래서 의료정보기술을 활용하고 환자와 환자 보호자와 함께 의사결정할 수 있고,
팀 단위를 기초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방문 진료뿐만이 아니라 외래 진료에서도 할 수 있게 만들고요. 외래 진료에서도 포괄적, 통합적, 지속적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우리의 비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부터 의료보험공단하고 보건복지부랑 같이 이제 환자를 저희가 이제 4가지 군으로 나눠서 환자의 개입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건강군, 2군 같은 경우는 만성질환군, 3군은 기능저하군. 여기는 그러니까 요양등급으로 따지면 3등급, 4등급, 그리고 5등급 환자들, 그리고 4군은 우리가 말하는 3군, 4군, 3등급, 4등급, 그러니까 와상 환자들 정도. 그러니까 와상군을 이렇게 나눠서 사실은 티어 3하고 티어 4의 경우는 저희가 방문 진료로 커버하는 부분이 많아요. 티어 3의 경우는 사실은 일부는 방문 진료에서 하고 있고 일부는 외래로 오고 있는 환자들인데 이 환자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재택의료센터는 사실 3-2하고 4가 주력이 될 거고 3-1은 외래를 베이스로 하는데 외래 베이스뿐만이 아니라 재택의료에서 백업을 하는 형태로 그래서 관리를 해서 각 환자구별로 주기적으로 서비스를 어떻게 할 건가를 체계화하고 이것들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고민해서 전체적인 연쇄성내과의 서비스를 좀 재편하는 그런 것을 비전을 잡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근간에는 우리 경험한 재택의료센터의 경험이 어떻게 보면 지금 얘기하는 이런 포괄적인 관리를 하는 그 시스템의 단초가 될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겪은 경험들이 전체 연쇄성내과의 그 비전이 돼야 되고 그 경험을 공유해서 같이 나갈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나가셔야 됩니다. 네. 네, 이로써 오늘의 모든 발표가 끝났습니다. 처음으로 이런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부족함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의 행사는 결론이 아닌 시작으로 1차 의료 재택의료센터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모든 구성원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서도 응원해주시고 한국형 지역 내 환자중심 재택의료센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